평범했던 농사꾼 박서방이 어떻게 어사 박문수의 작은아버지가 되었는지 그 기막힌 횡재의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박서방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으며 소박한 삶을 살았지요. 박서방은 언변이 뛰어나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만큼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박서방은 젊은 시절부터 일을 열심히 하며 불필요한 곳에 돈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모은 덕분에 제법 풍족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늘 절약하며 살았답니다. 그가 돈을 모으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지요. 그는 하루에 2끼 보리죽만 먹으며 돈을 절약했습니다. 보리죽은 영양가도 높고 비용도 적게 들어 그의 절약 철칙에 완벽히 부합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부인은 박서방을 위해 특별히 쌀밥을 지어 밥상을 차려왔어요. 박서방은 쌀밥으로 지어내온 밥상을 보고 아니, 부인 웬 쌀밥이요? 잊으셨어요? 오늘이 당신 생일이어서 모처럼 쌀밥을 내왔지요. 박서방은 쌀밥으로 지은 상을 엎어버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분명히 내가 목표한 돈을 모을 때까지 하루에 2끼 보리죽만 먹자고 했소? 안 했소? 화들짝 놀란 부인은 방바닥에 쏟아진 쌀밥을 주워 그릇에 담아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부럽지 않은 땅을 가졌고 1년이면 수백 짝씩 쌀을 거두어드리는데 언제까지 보리죽만 먹으며 쌀밥 한번 먹어보지도 못하고 산단 말입니까? 아내는 그동안 참았던 억눌림을 쏟아내었지요. 그러자 박서방은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여보, 돈이 돈을 벌어오는 법이오. 우린 아직 갈 길이 멀었소. 1년에 수백 섬의 쌀로 논 몇 마지기 사면 끝이오. 그렇게 조금씩 땅을 사들이다 보면 수확량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럴수록 땅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오. 배불리 먹고 쓰고 하면 절대로 큰 돈을 모을 수가 없소. 가만히 앉아서도 돈이 돈을 벌어줄 때까지 재산을 불려야 하오. 그러니 앞으로도 명심하고 절대로 헛되이 돈을 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얼른 가서 보리죽으로 아침상을 내오시오. 이렇듯 박서방의 절약 정신은 철두철미하게 이어갔고 몇 년 후 그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답니다. 그렇게 재산이 불어나자 조금씩 자신과 가족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가 쌀밥을 먹고 옷도 비단 옷으로 입을 만큼 재산이 불어났으니 그리 알고 하인도 한두 명 들이시고 집도 큰 집으로 이사를 갈 것이오. 박서방 아내는 깜짝 놀랐지요.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답니다. 아야? 아니 이게 생시입니까? 어찌하여 마음이 바뀌신 것입니까? 이제 내가 목표한 재산을 모았으니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해야지요. 당신 꿈이 무엇인데 이 많은 재산이 필요했단 말입니까? 내 죽기 전에 하루라도 양반으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요. 하지만 돈이 있다고 양반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분이나 벼슬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데 어찌 양반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알고 있소. 그러니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은 우연히 이 고을 관아의 이방이라는 관리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그 노모가 병약한 상태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의 머리에 뭔가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방 관리의 노모를 잘 돌봐드리면서 이방 관리와 친해지면 무슨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박서방은 매일 이방의 집을 찾아가 그 노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몸에 좋은 약을 먹게 했지요. 그는 직접 사온 신선한 고기와 약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노모께 드렸답니다. 이방 날이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건강을 챙기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이방의 노모는 눈에 띄게 건강해졌습니다. 이방은 박서방이 자신을 대신해 노모를 챙겨준 것에 크게 감사했지요. 이에 박서방은 이방에게 쌀도 가져다 주고 필요한 돈도 아끼지 않고 지원하며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친밀해졌답니다. 어느 날 이방은 박서방에게 감사를 표하는 의미로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방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올리고 두 사람은 함께 술잔을 기울였지요. 술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대화도 많아졌고 두 사람은 호영호재하면서 형님 아우님이라는 호칭을 쓸 정도로 가까워졌답니다. 술잔이 몇 번이나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던 중 박서방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우님, 언제까지 홀로 살 작정이요? 아우님도 이제 참한 여인을 얻어 재혼해야지요. 재혼은 무슨 재혼입니까? 이방 녹봉으로 홀어머니 모시고 겨우 목에 풀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시집을 오겠어요? 아우님이 재혼만 한다면 내 눈 면마지기 떼어주리다. 먹고 살 걱정 없도록 말이지요. 아이고, 형님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요. 그런데 형님은 그렇게 지독하게 재산을 불렸는데 저에게 땅까지 떼어주신다고 하니 혹시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도 있으십니까요? 꼭 자네한테 바라는 건 아니고 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고 하니? 박서방이 말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자 이방은 진지한 표정을 보고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지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무슨 소원인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요? 박서방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내 말이 좀 우스울지 모르지만 내 살면서 단 하루라도 양반 행세를 해봤으면 더는 소원이 없겠는데 이게 달리 방도가 없단 말이지. 이방은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결심한 듯 말했어요. 형님,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시는구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꼭 형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원님에게라도 가서 달이라도 놓겠소. 박서방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방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이방은 진지한 표정으로 박서방을 다시 찾아왔어요. 형님, 소원을 이룰 방도를 생각해 보았소. 지금 형님께 필요한 건 준비된 금전과 물품이요. 형님께서 준비를 도와주시면 내가 형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보겠소. 박서방은 그 말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준비라니? 이방은 웃으며 말했지요. 형님께서 필요한 돈 보따리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는 나를 믿으시지요. 내가 형님을 위해 힘껏 뛰어보겠소. 내 힘으로 못해주면 원님에게 부탁해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리다. 그는 박서방을 형제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의 소원을 어떻게든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박서방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방을 믿고 돈이 든 보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며칠 후 이방은 박서방에게 받은 돈 보따리를 들고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방은 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공손히 말하였습니다. 사또, 제가 친형제나 다름없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형님께서 고을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쓰시라고 작은 돈이나마 준비해 보내주셨습니다. 형님의 선한 뜻을 대신 전하러 온 것입니다. 원님은 이방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그 형님이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군. 그런데 어찌하여 직접 오시지 않고 자네를 보내셨는가? 이방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께서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오셨고 이웃을 돕는 일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으시답니다. 하루라도 양반으로 살아보는 것이 형님의 평생 소원이라고 하였지요. 사또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원님은 이방의 간청을 듣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이방의 충직함과 성실함을 알고 있던 원님은 형님으로 모신다는 박서방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네 형님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지. 고을에서 하루라도 양반 행세를 하실 수 있도록 좌수로 임명하는 증서를 내려드리겠네. 원님은 직접 좌수로 임명하는 증서를 준비하여 박서방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좌수 증서를 받아든 박서방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감사합니다. 사또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우님,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 평생 소원인 꿈을 이루었네. 박서방은 이방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이방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형님 일이라면 무엇이든 힘껏 돕겠습니다. 고맙소. 아우가 있어. 내 든든어이. 그렇게 두 사람의 우애는 친형제 못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박서방은 좌수로 임명된 증서를 소중히 간직하며 하루에 몇 번씩 꺼내보며 좋아했답니다. 그는 드디어 평생의 소원이었던 양반 노릇을 해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서방이 좌수 임명을 받기는 했지만 증서는 그저 증서일 뿐이었습니다. 평민 신분으로서 그 고을에서 실제로 좌수 역할을 할 수는 없었지요. 고을의 유지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고민 끝에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가야 내 꿈을 제대로 이룰 수 있겠어. 그리하여 박서방은 연고가 전혀 없는 충남 땅으로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박서방은 오랜 시간 절약해 모은 재산을 들여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양반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지역의 양반들을 초대해 함께 술을 나누며 어울렸지요. 술자리가 무르익으면 양반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문과 출신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박서방도 그 자리에 빠질 수 없었지요. 그는 큰 목소리로 허풍을 떨며 양반임을 강조하였지요. 자신이 보령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술자리에 있던 한 양반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 선영은 어디십니까? 박서방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보령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양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개 가문에는 학문에 뛰어나거나 이름을 날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박서방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지요. 우리 집안이 다들 문장에 능하고 인재가 많습니다. 그러자 다른 양반이 한술 더 떠 물었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형님이 가장 가까운 이는 누구십니까? 박서방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대답하였습니다. 문수지요. 박문수 어사 말입니다. 박문수 어사가 제 조카입니다. 양반들은 박서방의 말을 듣고 눈길을 교환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서방의 허풍을 반신반의하는 이도 있었지만 대놓고 의심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박문수 어사께서 조카분이라니 대단하십니다. 박서방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더욱 거들먹거리며 양반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양반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느꼈고 그 자리는 평생 꿈꾸던 순간과 다름없었답니다. 이렇듯 박서방의 집에는 늘 이런 손님들로 북적였고 박서방은 양반 행세를 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루는 박문수가 민생을 살피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추수한 곡식을 쌓아두고 잠시 쉬며 술 한 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앞을 지나가려 하자 한 농부가 목청을 높여 불렀습니다. 곧 지나가시는 선비 양반, 바쁘지 않으면 이리와 목이라도 죽이고 가시지요. 박문수는 목이 컬컬하던 차에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농부들 옆에 걸터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잔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농부들은 넉넉한 웃음으로 박문수에게 술잔을 건넸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박문수는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구경도 하고 민심도 살피는 중이지요. 다른 농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기 보이는 저 기와집에 들러보는 것이 어떻겠소? 거긴 손님 대접이 으뜸이라 들었소. 박문수는 농부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큰 기와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누구네 집입니까? 박문수가 물었어요. 농부는 술 한 모금을 들이켜며 대답했습니다. 그 집이 말이오. 바로 박문수 어사의 작은아버지 댁이라 하더이다.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갸우뚱했습니다. 작은아버지라니. 내가 알기로 우리 가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혹시 자신의 이름을 사칭하여 나쁜 짓을 벌이는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지요.
박문수는 농부들이 알려준 그 집으로 향했어요. 기와집 앞에 도착한 박문수는 커다란 대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문 안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술잔을 주고받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왔어요. 박문수는 대문을 밀고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잔칫집처럼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술을 마시며 흥겨워하고 있었지요. 박문수는 한 손님을 흘낏 바라보며 말을 꺼냈어요. 여보시오. 여기 음식과 술을 베푼다고 하여 왔는데 저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겠소? 박문수의 말에 손님들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여기서는 누구든지 대접받을 수 있다오. 어서 앉으시오. 박문수는 마당 한쪽에 자리를 잡고 식사와 술을 대접받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 집의 주인이라는 박서방은 손님들에게 호탕한 웃음과 허풍을 섞어가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박문수는 주인에게 며칠 묵어가도 되겠냐고 묻자 얼마든지 묵어가도 된다고 하인에게 손님방을 내드리라고 말하였지요. 그리하여 박문수는 그 집에 머물며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박서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지요. 박문수는 박서방이 자신의 이름을 사칭하며 양반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의 행동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하였답니다. 박문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차가 단순히 허풍을 떠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음모가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그렇게 박문수는 그의 집에서 지내며 기회를 엿보며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사람이니 뭔가 검은 속셈이 있을 거로 생각했던 박문수는 며칠 동안 박서방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바로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박서방은 그저 자신의 집을 찾는 손님이라면 양반이든 아니든 크게 반기고 술과 음식을 내놓는데 열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서방은 박문수가 묵고 있는 사랑채로 떡과 술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박문수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오늘은 내가 특별히 준비한 떡과 술이 있으니 함께 즐깁시다. 박문수는 속으로 과연 내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고는 의심을 감추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고 오서방은 점점 흥이 오른 듯 말했습니다. 참, 선비님, 내가 요즘 양반들 모시고 사는 재미로 삽니다만 사실 내 조카도 대단한 양반이라네. 박문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오, 그렇소. 그럼 조카라는 양반은 누구요? 박서방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박문수 어사 아니겠소? 내 조카 녀석 얼굴 못 본 지도 꽤 되었지. 어릴 적부터 참 똑똑했는데 내가 키워준 덕에 그렇게 출세했지.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어이가 없어 피식 웃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사 박문수와는 얼마나 친분이 깊으시오? 박서방은 술기운이 오른 김에 거짓말을 더 크게 불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녀석 작은아버지라니까. 예전에 내가 문수 녀석을 데리고 한양 장터를 돌아다닌 적도 있다오. 이런 내가 이곳에 내려와 있으니 여기 양반들이 나를 얼마나 높이 사겠소? 박문수는 이제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마패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내가 바로 어사 박문수요. 당신은 대체 누구길래 내 삼촌이라 사칭하고 다니시오? 박문수가 마패를 꺼내 보이자 박서방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떡을 들던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술잔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그대로 자리에 꿇어 엎드리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박문수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박서방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나서 판단하겠소. 거짓 없이 소상히 말하시오. 대체 어찌하여 나의 삼촌이라 사칭했단 말이오? 박서방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농부로 평생의 수건이 양반으로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억척같이 돈을 모았지요. 그리하여 이곳에 와서 큰 기와집을 짓고 양반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그저 양반들 앞에서 좀 더 잘 보이고 싶다 보니 어사님 성함을 언급하며 허풍을 떨고 말았습니다. 결코 다른 불순한 의도는 없었사옵니다. 단지 단 하루라도 양반으로 사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문수는 잠시 말을 잇지 않고 박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연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나의 삼촌이라 사칭한 덕에 얻은 이득이 무엇이오? 혹여 사기를 쳤거나 누군가를 해친 일은 없었소? 박서방은 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베풀고 양반들과 어울리며 양반 흉내를 내며 살았을 뿐입니다. 제발 어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허풍을 떨지 않겠사옵니다. 박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지만 나쁜 의도는 없어 보이니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그렇게 박서방은 계속 엎드려 빌며 자신의 어리석은 소망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거듭 설명하였습니다. 박문수는 박서방의 진심을 확인한 뒤 그에게 내릴 처벌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서방은 눈물범벅 얼굴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런 박서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가 이곳에서 한 행동이라고는 사람들에게 밥과 술을 나눠주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어사도 며칠 동안 푸짐한 대접을 받으며 머물렀으니 말이지요. 박문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내가 당신의 죄를 이번에는 용서하겠소. 대신 조건이 있소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객들에게 늘 밥과 술을 아낌없이 대접하시오. 그리고 박문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 마음이 변해 내 이름을 사사로운 이익에 이용하거나 다른 이를 속인다면 그 죄는 곱절로 묻겠습니다. 알겠소? 박서방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어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약 당신이 내 숙부 행세를 대충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통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손에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오. 내일 오후에 이 고을 관하로 잠깐 들르도록 하시오. 그때까지 모든 것을 명심하시오. 박서방은 박문수의 말에 놀라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리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내일 꼭 관하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박문수는 아침 일찍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와 달리 박서방은 오후에 관하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박문수가 자신을 용서해 준다고는 했지만 관하로 들어가는 길은 두근반 세근반 마음이 떨리기 그지없었습니다. 관하에 도착한 박서방은 문지기를 지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관하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사또와 이야기를 나누던 박문수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작은아버지 오셨습니까? 박서방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문수는 태연히 박서방을 맞이하며 큰 소리로 주변에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이분이 내 숙부요. 사또 앞으로는 우리 숙부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관아의 관리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사 박문수의 작은아버지라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구먼. 그러게 정말 대단한 집안이었구먼. 그래. 그날 이후 이 일은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서방을 더욱 존경하며 그를 마을의 중요한 인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뒤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충청도를 떠났습니다. 박서방은 큰 위기를 넘긴 것이었지만 박문수의 엄중한 경고를 마음 깊이 새기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갔지요.
지방의 일을 마치고 박문수가 한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각종 선물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식 자루며 비단이며 심지어 희귀한 약재까지 보낸 이의 정성이 넘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를 본 박문수의 동생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형을 향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대체 나란 일을 본다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것이요? 이런 뇌물이 집으로 끝도 없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겠다는 말이요? 박문수는 의아한 얼굴로 선물 더미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나는 이런 선물을 받을 이유가 없네. 어디서 온 것인지 알아봐야겠구먼. 박문수는 발송지를 확인하니 충청도의 박서방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고 동생에게 박서방과 있었던 일을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박문수의 동생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평민 놈이 돈으로 양반 행세를 하는 것도 모자라 감히 형님 숙부를 사칭했다고요? 형님은 그런 자를 그냥 놔뒀단 말입니까? 내가 당장 내려가 그놈을 잡아 물고를 내고 오겠습니다. 박문수는 웃으며 동생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우야, 가지 말아라. 내가 거기 가봤자 고생만 더할 터이니 그냥 두게나. 그러나 다혈질인 동생은 형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결국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에 올라타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박문수의 동생은 박서방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성난 얼굴은 10마리 소도 막지 못할 기세였습니다. 하인들이 그를 안내해 박서방에게 데려갔습니다. 마침 박서방은 그 고을 양반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흥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문수의 동생은 대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오. 이 집 주인 박서방은 사칭꾼이요. 이놈은 박문수 어사의 숙부가 아니며 양반 행세를 하는 평민이요. 박서방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곧 박문수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내 숙부 행세를 대충 하다가 들통나면 당신은 내 손에 죽을 것이오. 박서방은 속으로 이를 악물고 어쩌면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된 양반 행세를 할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는 냉정을 찾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놈이 또 저 지랄을 하는군. 여봐라. 저놈을 당장 광에 가두어라. 박서방은 크게 소리쳤고 하인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박문수의 동생을 광으로 끌고 갔습니다. 박서방은 놀란 손님들에게 태연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문수는 어릴 때부터 영특하여 일찍 과거에 급제했소. 그러나 저놈은 우리 집안의 골칫덩어리요. 걸핏하면 문중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뜯어내고 그 돈으로 투전판이나 기생집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놈이라오. 손님들은 박서방의 말을 듣고 모두 혀를 차며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광으로 끌려가는 박문수의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다 그런 인물이 같은 집 안에서 나왔단 말인가. 참 딱한 일이군.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박문수의 동생에게 등을 돌렸고 박서방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더욱 태연한 태도로 손님들에게 술잔을 권하며 분위기를 돌려놓으려 애썼습니다. 박서방은 광에 갇힌 박문수의 동생에게 물 한 잔만 주며 이틀 동안 굶겼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박서방은 광 앞에서 일부러 고기를 구워 연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에 박문수의 동생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박서방은 광문을 열고 팔짱을 끼며 박문수의 동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신이 좀 드느냐? 예, 정신 났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작은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박서방은 박문수의 동생을 방으로 들여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고 그를 말에 태워 한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박문수의 동생은 한양으로 돌아와 형님에게 이 모든 일을 고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형님, 그놈이 참 대단하긴 하더이다. 그놈한테 당했으니 이제 2번 다시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요. 박문수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우야, 내 뭐라 했느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거늘 어리석음에도 진심이 담기면 그 또한 한 사람의 삶이지 않겠느냐. 그 후로도 박서방은 박문수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평생토록 손님들을 잘 대접했답니다. 그는 양반 행세는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내 손님 대접은 진심이었다. 라고 늘 자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후로도 박서방의 이야기는 충청도 일대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거짓말도 진심이 되면 박문수 숙부보다 낫다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아이고 제가 밤일은 기가 막혀요. 옛날 경상도 안동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수만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수만은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의지할 친척 한 명 없이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것 없이 떠돌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30살이 되던 어느 해 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나도 장가를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난하니 누가 나한테 시집 올 사람이 있겠나? 하지만 혼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진 만큼 그는 마을 처녀들을 한 명씩 떠올려 보았답니다. 복실이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내겐 관심도 없겠지. 게다가 그 아버지가 딸 자랑이 어찌나 심한지 내가 사위가 된다고 하면 몽둥이 들고 쫓아오겠지. 춘심이는 너무 이쁘니 나같이 가난뱅이는 쳐다도 보지 않을 테고 더구나 춘심이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 말도 못 붙일 테고 아이고 저기 옆마을의 갑순이는 부지런하기론 소문이 났지만 99마리 소를 가진 부잣집 아들이 아니면 꿈도 꾸지 말라고 소문이 나 있으니 나 같은 가난뱅이는 꿈도 못 꿀 것이고. 수많은 마을 처녀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과부댁순이었답니다. 과부댁순이라면 한 번쯤 말이라도 해보면 어떨지 생각을 해보았지요. 나이도 비슷하고 일찍 청산과부가 되었으니 혼자서 살아가는데 외로울 거야. 그러니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거야. 일단 한번 만나서 말이라도 해봐야겠네. 수많은 허름한 옷차림이지만 나름대로 단정히 몸을 꾸미고 산길을 따라 순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작은 집 앞에 다다른 그는 땀이 흐르는 손을 닦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요. 문을 두드리자 순이가 나왔습니다. 수만 씨, 무슨 일이신가요? 수만은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답니다. 순이 씨,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순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집 안으로 수만을 들였어요. 자리를 잡고 앉은 수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한 몸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도 아주 셉니다. 오래전부터 순이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순이 씨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만 씨, 저는 과부랍니다. 이미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저는 다시 혼인한다는 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만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순이 씨,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젊은 순이 씨가 평생 혼자 살기에는 너무 젊고 아름다우십니다. 저도 이제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이렇게 순이 씨께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순이 씨와 가정을 꾸리면 열심히 일하여 순이 씨와 알콩달콩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청혼을 받은 순이는 그럴 수 없다고 단번에 거절하였지요. 그렇지만 수만은 단념하지 않고 순이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하였지요.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수만은 순이의 집에 자주 찾아갔어요. 집이 허술한 것을 보고 틈새를 막아주고 무너져가는 울타리를 고쳐주며 말했지요. 아무래도 이런 건 남자 손이 가야 튼튼하게 만들어지지요? 수만은 너스레를 떨며 순이네 집 울타리를 고쳐주는가 하면 부엌에 땔감이 없자 산에 가서 나뭇가지들을 한 짐 주워다 부엌에 쌓아두기도 하였지요. 혼자 살면서 힘든 일 가릴 것 없이 혼자 해결하던 순이는 수만이 힘든 일을 거들어주니 마음이 서서히 수만에게 기울기 시작했지요. 그의 끈질기고 성실한 구애의 끝에 결국 순이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수만 씨, 그동안 수만 씨의 정성에 제 마음이 변화가 왔지 뭐예요.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만 씨가 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떨까요? 수만은 기쁨에 겨워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순희 씨, 절 믿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튼튼한 팔다리가 있으니 열심히 일하면 우리 둘이 사는 데는 걱정 없을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혼인하였고 가진 것 없는 초가집이었지만 나이 30에 만난 과부댁 순이와의 사랑은 알콩달콩 밤이면 깨볶는 냄새가 온 마을에 풍기었다지요. 그렇게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던 어느 날 순이는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아기가 찾아왔나 봐요. 그 말을 들은 수만은 어찌나 기쁘던지 움막이 떠나갈 듯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이요? 이놈이 제 어미를 닮아 얼마나 예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새 생명의 기쁨이 작고 허술한 초가집에 가득했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그 해는 이미 2년째 이어지는 극심한 가뭄으로 온 마을이 시름에 잠겨 있었어요. 논과 밭은 메마른 땅처럼 갈라져 있었고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기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점점 지쳐갔지요. 수만과 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끼니를 잇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고 수만은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보려고 산과 들을 헤매었지만 말라버린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지요. 여보, 오늘은 칡뿌리를 캐왔소. 어찌나 깊이 들어있던지 이놈을 캐느라 전 먹던 힘까지 다 썼지. 뭐요? 오늘은 이것으로 배를 채워봅시다. 이렇듯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산속을 뒤지거나 약초를 캐어 장터에 팔아 사보리 한 줌이라도 얻어오는 것이 전부였지요. 수만은 늘 순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뱃속의 아이는 점점 자라는데 순이의 얼굴은 날마다 더 창백해졌지요. 허리와 다리까지 퉁퉁 부었고 기운이 없어 종일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보, 아기 태어나기 전에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수만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여보, 걱정 마요. 우리 아이도 당신도 제가 꼭 지킬 겁니다. 내일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보겠소. 그러나 수만의 발길은 갈수록 헛돌기만 했어요. 이미 마을 곳곳의 사람들마저 배급받은 곡식을 쪼개며 버티고 있었고 어디를 가도 배를 줄이는 사람들 뿐이었지요. 여보, 오늘은 이거로 하루 끼니를 해결해야겠소. 수만이 힘겹게 구해온 것은 말라비틀어진 감자 몇 알과 거친 보리 몇 줌뿐이었어요. 순이는 그것마저 고맙다며 작은 솥단지에 쑤어 남편과 나누어 먹었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금세 바닥이 났지요. 산에 가서 뜯어오는 나무 뿌리나 풀뿌리를 삶아서 먹는 날이 허다하였으니 기력이 다해 쓰러질 듯한 날들이 이어졌고 날이 추워 나무 한 짐 뗀 구들장은 얼음장처럼 싸늘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그 한밤중에 순이가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여보,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수만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닥에 걸레를 깔고 허둥지둥 물을 끓이려 했지만 부엌안에 불을 피울 나무조차 없었답니다. 여보, 조금만 힘을 내시오.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소. 수만은 떨리는 손으로 순이를 붙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엄동설한 한밤중에 산통이 찾아와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이 수만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결국 순이는 차디찬 바람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혼자 힘으로 아기를 낳아야 했답니다. 그날 밤 순이의 고통을 담은 비명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둠 속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에 수만을 당혹스럽게 하였지요. 산모가 무엇이라도 먹어야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물릴 텐데 깊은 한밤중이라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었답니다. 순산이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순이는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쇠약해진 몸으로 겨우겨우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낳고는 기력이 완전히 바닥나 버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야. 아들 낳았소. 눈 좀 떠보시오. 수만은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순이를 애타게 불렀어요. 하지만 순이의 눈은 점점 더 감겨만 갔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갔답니다.
숨소리도 점차 가늘어지는 듯 했어요. 수만은 너무도 다급한 나머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부엌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필사적으로 살림을 뒤졌답니다. 쌀 한 톨이라도 뭐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제발 뭐라도 있어야 해.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수만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차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서 찾아봐도 부엌간에는 목숨을 이어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러다 수만은 쌀독 바닥에 달라붙은 곡물가루 부스러기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텅 비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쌀독에서 마치 마지막 희망처럼 반짝이는 부스러기가 보였지요. 수만은 독을 거꾸로 들고 손으로 탁탁 털어냈어요. 겨우 반줌 남짓한 곡물가루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솥에 넣고 물을 부어 끓였답니다. 멀건 죽이었지만 수만에게는 아내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여보, 이거라도 좀 먹어봅시다. 정신 차리고 이 물을 마시오. 수만은 떨리는 손으로 그 멀건 죽을 아내의 입술에 떠넣어 주었지요. 하지만 겨우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곡물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해서 힘이 날 리가 없었지요. 순이는 출산으로 이미 온몸의 기력을 잃은 상태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숨소리조차 희미해졌답니다. 여보, 눈 좀 떠봐요. 여보, 제발 나랑 약속했잖소. 우리 아기랑 같이 잘 살자고. 수만은 울먹이며 아내를 애타게 불렀지만 순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입술은 창백했고 눈꺼풀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 순간 수만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만은 아내가 세상을 뜨려 하는 상황에 절망하며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눈물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아기와 나는 어떻게 살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줘요. 그의 울음소리는 움막 안을 가득 채웠고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와 뒤섞여 더욱 애처롭게 들렸답니다. 수만은 너무도 한스러워 정신이 나가버렸고 며칠 동안 굶주린 탓에 육체적인 기력마저 다해버렸어요. 머리는 엉클어져 땀과 먼지로 뒤엉켰고 얼굴은 굶주림에 누렇게 뜬 데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해골 같은 몰골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결국 탈진하여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가늘게 이어졌지요. 잠시 후 순이는 희미하게나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손가락 하나, 눈꺼풀 하나도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그들은 바로 자신의 혼을 데리러 온 2명의 저승사자였답니다. 순이는 그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이제 정말 죽는구나. 이 불쌍한 내 새끼. 태어나자마자 엄마 없이 자라야 한다니. 머릿속에서 탄식이 떠나지 않았지요. 그러던 찰나 저승사자 중 한 명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뭐, 혼을 데리러 왔으니 일이나 해야지. 그는 대담한 태도로 집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오던 저승사자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경악한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으악! 아! 뭐야! 저게 뭐야! 저승사자는 기겁하며 방문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바깥에 있던 저승사자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지요. 왜 그러는가? 뭐 몹쓸 것이라도 보았는가? 방으로 들어가려던 저승사자는 얼굴이 잔뜩 하얘져서 헛소리를 늘어놓았답니다. 방 안에 괴물이 있네!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무서운 건 처음 봤다니까 그러네! 얼굴은 얼룩덜룩하고 헝클어진 머리칼은 마치 뱀이 꿈틀대는 것 같고 눈은 퀭에서 꺼내질 것 같고 오금이 저려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네! 밖에 있던 저승사자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답니다. 에이, 뭐 그깟 괴물에게 겁을 내는가? 명색이 저승사자라는 놈이.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네. 그러더니 앞에 있던 저승사자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방으로 들어갔던 저승사자 역시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덜덜 떨면서 말했답니다. 진짜 괴물이 많네. 밖에 있던 저승사자가 물었어요. 내가 본 게 괴물이 맞지? 방 밖으로 뛰어나온 저승사자는 부들부들 떨며 답했어요. 그 괴물이 방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잖아. 움직이는 것도 무섭고 도저히 혼을 데리러 못 들어가겠다니까.
사실 그 괴물이라는 것은 탈진한 채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든 수만의 몰골이었답니다. 며칠을 굶어 누렇게 뜬 얼굴에 엉망진창이 된 머리카락,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모습이 저승사자들의 눈에는 차마 설명할 수 없는 괴물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저승사자들은 결국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푹 쉬었답니다. 어휴, 오늘은 이 집은 포기해야겠다. 괴물 때문에 혼을 데리러 갈 수가 없는데 어쩌겠나. 다음 기회에 오자고. 방 안에서 꼼짝 못하던 순이는 희미하게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저승사자도 겁먹게 할 정도로 내 남편이 저렇게 저절했단 말인가. 아이고, 이 사람. 순이는 애잔한 마음에 힘겹게 웃음을 지었답니다. 그리하여 순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저승사자들이 그냥 돌아갈 리가 없었답니다. 집 앞에서 두 저승사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봐, 명색이. 아무리 괴물이 무서워도 그냥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 나도 알아. 근데 저놈은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다니까. 그럼 누구를 데려갈 건가? 잠시 고민하던 저승사자가 말했어요. 아랫마을 김진사 댁 며느리는 어차피 한 달 후에 죽을 운명이잖아. 오늘 유복자를 낳았다지. 그 며느리를 데려가는 게 어때? 다른 저승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답니다. 그럼 그러세.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지. 그렇게 저승사자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순이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답니다. 그 순간 몸이 서서히 움직여지고 정신이 또렷해지는 걸 느꼈지요. 내 남편, 그 끔찍한 몰골 덕분에 내가 살아났구나. 하지만 순이는 자신이 살아난 대가로 죄 없는 젊은 과부가 갓난아이만 남기고 죽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날이 밝고 수만이 이웃집에 곡식을 얻으러 가서 끓여준 죽을 먹고 기운을 조금 차린 순이가 말했어요. 여보, 얼른 제를 넘어 아랫마을 김진사 댁에 가보세요. 그 집에 초상이 났을 거예요. 딴 말은 하지 마시고 태어난 아기에게 젖은 우리가 먹이겠다라고만 하세요. 수만은 영문도 모르고 순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나중에 무슨 일인지 꼭 설명해 주어야 하오. 그렇게 수만은 아내의 말대로 서둘러 아랫마을로 달려갔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온 동네가 소란스러웠어요. 수만은 지나가던 마을 사람을 붙잡고 물었지요. 이봐요. 무슨 일이 난 겁니까? 그 사람은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어요. 김진사 댁 과부 며느리가 어젯밤 유복자를 낳고 죽었어요. 초상을 치르느라 온 마을이 어수선하지 뭡니까? 김진사의 집으로 들어가 보니 과연 아내의 말대로 김진사의 집은 장례를 치르느라 그야말로 난리법석이었답니다. 대청마루에는 망연자실 앉아있는 김진사가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 집안 곳곳에서는 장례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진사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요. 외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과부 며느리가 갓난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으니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갓 태어난 유복자는 배가 고파 울고 또 울며 축 늘어지고 있었지요. 손자가 굶어 죽기라도 하면 정말 줄초상이 날 판이었어요. 수많은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김진사에게 다가가 공손히 머리를 조아렸어요. 김진사 어르신, 제 아내가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습니다. 어제 제 아내도 아들을 낳았기에 젖이 나옵니다. 며느님 초상으로 경황이 없으니 저희 아내가 손자에게 젖을 주어도 되겠냐고 여쭈어 보라 하여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말을 듣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답니다. 이 사람, 그게 정말인가? 내 손자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자네 아내가 젖을 먹여준다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수많은 김진사의 손자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힘없이 축 늘어져 있던 아기는 젖을 물자 어디서 힘이 났는지 잘 나오지도 않는 젖을 쭉쭉 빨아먹고는 이내 행복한 얼굴로 잠이 들었답니다. 순이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자기 대신 목숨을 잃은 김진사 댁 며느리를 떠올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지요. 내가 살아난 대신 저분이 떠난 거잖아.
갓난아이만 남겨두고 세상을 뜨다니. 그분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순이는 유복자인 손자를 보며 결심했답니다. 이 아이를 내가 내 아들처럼 키워줘야겠어. 그래야 조금이나마 저 며느리님께 속죄할 수 있겠지. 다음 날 순이는 수만과 함께 김진사를 찾아갔어요. 김진사는 손자가 무사히 젖을 먹고 살아난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답니다. 아이고, 자네들 덕분에 내 손자가 살았구먼. 정말 고맙네. 내가 어찌 이 은혜를 갚을지 모르겠네. 순이는 대청마루에 정중히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김진사 어르신,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순이는 손에 힘을 주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 세상에 갓 태어나 엄마 젖도 못 먹고 자랄 진사님 댁 손자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아 제 아이와 함께 젖을 물리며 제가 돌봐드려도 될까요? 김진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말이었지요. 아이고, 이 못난 늙은이를 대신해 그런 생각을 한다니. 얘가 뭐라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먼. 자네가 내 손자를 그렇게 생각해 주니 이 늙은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자네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돕겠네. 그리곤 한참을 생각하던 김진사는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보게, 수만이, 내 듣기로 자네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아 살기 힘들다 들었네. 그러니 차라리 자네 가족이 모두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이 어떤가? 수만은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게 정말이십니까?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넉넉히 세경을 쳐줄 테니 자네는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자네 아내는 내 손자의 유모가 되어주게. 우리 손자는 자네 아내 덕에 살아났으니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날부터 수만과 아내는 김진사의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순이는 유모가 되어 손자와 자신의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 아내의 모습을 본 수만은 흐뭇해하며 말하였지요. 여보,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 아이들도 살 수 없었을 거요. 참으로 고맙소. 순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보, 우리 함께 이 아이들을 잘 키워요. 이 아이들 덕분에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렇게 걱정 없이 살게 되었으니 이 아이들이 복덩이인가 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김진사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손자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몇 년이 지나 문득 김진사는 자기가 죽었을 때 남겨진 손자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되었지요. 김진사는 결심하여 수만을 불러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수만이, 자네도 알다시피 난 외아들을 잃고 이제는 손자가 내 집안의 마지막 핏줄이네. 그런데 이 손자를 제대로 키우려면 누군가가 내 자리를 대신해 줘야 하네. 내 살 날이 얼마 남았을지 보장을 못하니 아이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내 양자가 되어 이 집안을 책임져 줄 수 있겠나? 그 말에 수만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르신의 양자가 되다니요? 너무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아니네. 자네처럼 성실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 집을 맡아 손자를 잘 키우겠나? 자네가 내 양자가 되면 내 손자는 당연히 자네 양아들이 되는 셈이니 이보다 더 안전한 관계가 어디 있겠나? 자네가 이 집을 맡아주지 않으면 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걸세. 수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깊은 생각 끝에 무릎을 꿇고 말했답니다. 어르신, 우리 가족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제가 양자가 되는 것은 두렵고도 큰 책임 가지게 되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도련님을 위해 그리고 어르신의 뜻을 받들기 위해 저 김수만이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김진사는 크게 웃으며 수만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그 말만으로도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구먼.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한 가족이네.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세. 그렇게 수많은 김진사의 양자가 되었고 집안의 일을 맡아 점차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답니다. 김진사는 그런 순이와 수만을 보며 늘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세월이 흘러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김진사는 어느 날 밤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지요. 그렇게 손자가 태어난 지 10년 만에 김진사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김진사는 죽으며 이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수만에게 일임하고 손자가 장성할 때까지 잘 돌봐줄 것을 신신당부하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김진사가 평화롭게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소식이 멀리서 살던 친척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김진사는 생전에 외아들과 손자만을 가족으로 여기고 살았기에 그의 친척들은 왕래가 거의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죽음과 동시에 친척들이 갑자기 김진사 집에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은 대청마루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마치 자신들이 이 집의 주인인 양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김씨 집안의 피부치인데 손자를 우리 문중에서 키워야지. 진사 어르신께서 평생 쌓아온 재산이 고작 머슴 출신에게 넘어가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고 말고 우리 문중의 재산이 저런 사람에게 돌아가게 놔둘 순 없지. 수만이 일을 하던 중이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수만이 들으라는 듯 크고 우렁찼지요. 결국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청으로 들어와 수만을 노려보며 비꼬듯 말을 꺼냈지요. 자네, 이 집에서 머슴으로 일한다지? 감히 진사 어르신의 집에서 주인 행세라도 하려는 건가? 그들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그 속엔 김진사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가득했어요. 아첨이라도 해서 어르신의 마음을 얻은 모양인데 우리가 진짜 김씨 집안의 주인이네. 그러니 이 집과 재산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나? 수만은 잠시 일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봤어요. 그의 눈엔 분노 대신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답니다. 어르신께서는 생전에 저를 양자로 삼으셨고 손자를 지키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재산은 도련님이 장성할 때까지 저희가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르신의 마지막 뜻이었습니다. 수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친척들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유언이라니. 그런 말로 우리를 속이려 하다니. 증거라도 있는가? 수만은 차분히 유언장을 꺼내들며 말했어요. 여기 어르신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의 손자와 그를 양육할 책임은 제게 맡겨졌습니다. 친척들은 유언장을 보며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그런 종이 한 장이 뭐 대수냐? 우린 진사 어르신의 피부치야. 우리야말로 이 손자를 돌볼 자격이 있어. 수만은 숨을 고르고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은 어르신께서 외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어르신께 아무 도움도 드리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도련님을 지키겠다고요? 저는 그분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도련님을 지켜달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훼손하려 한다면 제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내겠습니다. 수만과 친척들의 말다툼이 점점 격해질 때 갑자기 10살이 된 손자가 대청으로 올라왔습니다. 조그마한 몸집에도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고 눈빛은 어른스러울 정도로 또렷했지요. 그만하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지자 어른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자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친척들을 향해 강단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일찍이 집안 문중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께 들은 바가 없고 내 양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셨으며 앞으로도 양부모를 의지하며 살 것이니 문중이라고 이제야 나타나신 분들은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같은 사람들은 이 집안의 재산이나 일에 관여할 자격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이라도 이 집에 와보셨나요? 저는 그런 어른들이 이 집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걸 듣고 있을 수 없어요. 아이의 한마디 한마디는 뼈가 있었고 친척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손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잘 이끌어 주실 분은 양아버지뿐이에요. 할아버지와 저를 끝까지 지켜주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바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그걸 아셨기에 양아버지에게 이 집을 맡긴 거예요. 제가 이 집의 손자로서 선언합니다. 양아버지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문중이라고 이 집에 관하여 욕심내지 마세요. 손자의 당당한 태도에 대청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지만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수많은 아이를 보며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덧붙이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집과 재산은 김진사 어르신의 뜻에 따라 도련님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 뜻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친척들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쓴소리를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좋아. 어디 얼마나 잘 지키는지 두고 보지. 그들은 도포 자락을 펄럭이며 씩씩대고는 김진사 집을 떠났고 수만은 조용히 손자의 어깨를 감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큰 믿음을 주시다니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양아버지는 이 집을 지킬 유일한 분이라고요. 제가 믿는 건 그 말뿐이에요. 그날 밤 수만은 창호 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보며 다시 한번 결심했답니다. 그리하여 10년의 세월이 또 흘렀고 김진사의 손자와 수만의 아들은 어엿한 청년으로 자랐지요. 두 사람은 형제처럼 함께 공부하며 학문에 매진하여 드디어 나란히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반드시 좋은 소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 청년이 나란히 급제했다는 것이었지요.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가 되었고 수만과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여보, 어르신께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두 아이가 모두 훌륭히 자라 이 집안을 이렇게 빛내고 있으니 말이오. 한양에서 돌아온 두 청년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김진사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은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이 집안을 빛내고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두 청년이 정성스럽게 절을 마치자 수만과 순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여보, 두 아이가 정말 잘 자라줬어요. 어르신께서도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게 어르신께서 남긴 뜻을 저 아이들이 훌륭히 이어가고 있으니 이 집안이 든든할 수밖에 없구먼. 김진사의 묘 앞에서 밝게 빛나는 달빛 아래 두 청년과 수만 가족의 결속은 더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이후에도 명문가로 자리 잡으며 오랫동안 마을의 자랑이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책임, 그리고 헌신이 가족을 지키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심 어린 정성과 희생은 결국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결실을 보게 합니다. 물질적 유산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고 이을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과 노력이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재미난 이야기가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자주 놀러오셔요.